1.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41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이동영 작가고요. 박지훈 변호사, 홍상희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활기찬 일주일 보내셨죠? 네, 활기찼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만나니까 반갑네요. 네. 제가 퀴즈 하나 낼까 맞춰보실래요? 네네. 조국, 우병우 공통점 뭘까요? 서울대 민정수석. 그렇네요. 민정수석. 다 맞췄네요. 서울대 민정수석 또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최연소 교수 타이틀. 맞습니다.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최연소 검사. 그래서 말이죠. 소년급제라고 네, 그러죠? 소년급제라고 네. 그러죠. 오늘 우리 방송에 초대되신 분도 최연소 타이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이분도 민정수석 출신입니다. 오. 43살의 나이로 최연소 민정수석 타이틀에 오른 분. 와. 이분 참 인생 쉽게 사셨네. 잘 풀렸네. 아주 두루마리 하자기로 잘 풀렸어. 정말 빨리, 그죠? 네. 네. 감이 아직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말하면 알 것 같아요. 삼철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알겠죠, 누군지?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전해철 의원인데요. 네. 전해철 의원이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맞아요. 민주당에 네. 자천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거론 중인데. 그래서 오늘 시사 안드로메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의원을 모시고 지방선거 출마에 대한 입장, 그 밖에 전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안드로메다가 선정한 이번 주 최고의 안드로메다인은 바로 이분입니다. 주간 안드로메다.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성이 괜찮았죠? 예, 아주 분위기가 굉장히 밝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른 프로보다. 예. 최연소 민정수석 타이틀. 이거 앞으로도 깨지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43살.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당시에는 해방 이후에 가장 젊은 43살로 이렇게 돼서 이제 기자분들이 많이 질문을 해서 어떻게 해서 되게 됐냐 그랬더니 사실 이거는 이제 정말 안 알려졌던 내용인데요. 당시 대변인이 현재 청와대에 있는 정태호 비서관입니다. 그분이 이제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설명할 거리가 마땅치 않으니까 갑자기 생각한 게 낭중지추다 이렇게. 이야. 주머니 속에 송곳. 예. 튀어나왔다. 그러니까,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뒤에 이야기 들었더니 뭔가 저를 설명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떠오른 단어가 낭중지추했다. 낭중지추 전해철 수석. 이야, 멋있습니다. 좋네요. 예. 그 대통령이 직접 선택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당시 노무현 대통령?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손바닥을 많이 비비셨습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제가 변호사 때 모시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이 예. 결국은 이제 제가 아주 젊은 나이에 민정수석까지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민정수석도 특히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 때문에 민정수석에 대한 이미지라 그럴까요?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권력에 호가호위하는 자리가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제가 민정수석 할 때는 이제 주위에 이야기하면 그 자리가 뭐 하는 자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후에 그 KBS에서 5공화국 민정수석 한번 방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네 그런 일 하는 거냐라고 하다가 아무튼 이제 별로 모르다가 근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전 국민한테 알렸죠. 민정수석의 그러고 나서 직책을. 이제 네. 저보고 그 자리에 있었냐라고 새삼스럽게 10몇 년 전의 이야기를 다시 저한테 묻고 합니다. 근데 저희 나이 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저희 나이 무거운 때요? 자리를 네. 안 힘드셨어요? 힘든 것보다 사실 이제 저도 법조인 출신인데요. 이제 민정수석이 그러니까 검찰 또 법원, 뭐 감사원, 국세청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제 고시 동기들, 연수원 동기가 이제 부장 정도 검사, 있겠네요. 부장판사 막 됐는데 네. 보통 이제 민정수석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제 대화도 하고 네. 또 정책적 공유 업무를 하니까 사실 이제 그런 어려움은 좀 있었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젊고 상대적으로 기수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약간 업무를 할 때는 그런 식의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크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가 실제로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라는 것을 맞아요. 참여정부의 그렇죠. 주된 국정처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힘이 있는 뭐 국세청이든 경찰이든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이런 데가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면 된다라는 것이 이제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나이는 아무런 제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지난번 우병우 수석 시절에 국회에서 좀 불러라 민정수석을 비서실장한테 요구를 했는데 의원님 저희 때와 다릅니다. 불러도 안 옵니다. 이랬더라고요. 비서실장이 깜짝 놀랐는데 예전에는 뭐 어땠습니까? 당연히 비서실장이 더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비서실장의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것 같고요. 되는데. 제가 이제 그때 국회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 출석을 해놓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당시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에서 민정수석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안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별로 못했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두 분의 민정수석이 나온 적이 있다. 두 사람. 그런데 한 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정수석 때 나오셨고, 예. 그렇죠. 저도 민정수석 때 나가니까 선례를 만들어서 나간 건데 인사 검증이라든지 실제 인사 문제를 가지고 저는 민정수석에 나가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데 정책에 대한 것을 질의한다 그러면 그건 국회 가서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전해철 의원을 우리 포탈에서 검색을 하면요. 연간 검색어로 뭐가 이상한 뜨는지 사람이 떠요. 뭐가 뜨는지 알아요? 아니 두 사람 매치가 전혀 안 되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뜹니다. 그 연간 검색어 왜 뜨지? 왜 떠요? 한판 싸웠어요? 두 분 뭐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일단 저는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로 많이 거론을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자천 타천. 예, 네. 자천도 좀 많이 있죠. 네, 자천도 좀 있죠. 예. 예, 일단은 1월 초중순에 네. 최종 결정을 네. 해서 경기도지사 출마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떠서 경기도가 1,300만 인구에 네. 31개 시군이거든요. 네. 정말 방대한 경기도인데 그럼 서울보다 인구가 더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보면 경기도를 책임지는 경기도지사가 도정에 몰입하거나 몰두하기보다는 좀 네.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경기도가 남과 북 굉장히 이질스러운 조건과 여건이 있어서 네. 많은 정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도 안산에서 이제 재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 무슨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모르거든요, 도민이. 그만큼 경기도 도정에 공백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또 근데 하고요.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오신다는 얘기는 한참 가을부터 나왔는데 이렇게 장고 1월까지 장고하시는 이유는 또 뭘까? 제가 이제 아무튼 나오게 된다면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경선에서 이겨야 되고 또 본선에서도 이겨야 되는 여건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경기도의 어떤 분이 좀 적합하게 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특히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분권입니다. 그런데 그 분권을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 선거에서 지고 실현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아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방선거인데 네. 그렇다 그러면 적합한 후보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지방선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현실감 있게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어서 네. 좀 더 많은 분들의 좋은 이야기도 듣고 또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걸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시장하고 이제 권곤일척의 한 판을 붙어야 되는데 두 분 사이 친한가? 민병 출신 아닙니까 두 분 다? 예, 민변이고 나이는 제가 한 살이 많아서 사석에서는 저보고 형님이라고 네. 이야기하고요. 고시는 이재명 변호사도 빨리 됐죠. 저보다 1년 빠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인지도 면에서는 이 시장이 좀 앞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통령도 한번 나갔었고. 그래서 만약에 경선을 하게 되면 뭐 국민 경선 이번에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현재 다음 단계에 있는 경선 반반. 룰은요. 네.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50% 그리고 당원이 50%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일반 여론조사를 하든 뭐 일반 시민 투표를 하든 이재명 시장이 앞설 거고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의원님이 전해철 의원이 나을지 앞선다. 싶은데요? 예. 또 문심이 나에게 있다. 뭐 또 이렇게 나가면 훨씬 앞서지 그런 어떤 이야기 좀 많거든요. 자신은 있습니까? 혹시 나간다면? 아니 어떻게 일반 시민한테는 제가 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야, 그렇죠. 워낙 죄송합니다. 이 시장님이 예. 방송 활동도 많이 하시고 대선 때도 나오셨으니까 그런데 다른 방송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터뷰에서 안정도나 정책에 있어서는 내가 자신 있다. 지금의 인지도는 저는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직 현실감 있게 지방선거를 보고 있지 않아서요. 현재 인지도가 바로 지지도로 이어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50% 어느 쪽도 제가 나가게 된다면 자신이 있고요. 물론 이제 뒤쪽에 아무래도 당에 관련되는 분들은 그냥 우연히 뭐 당심이 아니고요. 지난 5월에 있었던 대선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제 최고위원 하면서 도당위원장 할 때 실제
경기도에 있는 60개 지역위원회 많은 분들을 만나고 대선 과정에서는 직접 가서 유세하고 해서 예. 그분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호응도가 높다라는 면이거든요. 아무튼 저는 어느 쪽 50%도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 이 얘기를 자꾸 이재명 씨 얘기를 왜 하냐면 본선보다도 예선이 더 힘들 것 같아서 지금 한번 계속 여쭤봤고요. 만약에 예선을 무사 통과해서 본선을 가면 이제 뭐 현역 지사인 남경필 지사하고 또 붙을 가망성이 높잖아요. 가능성이. 그렇죠. 두 사람이 싸움이 그리고 이런 될 얘기도 수 있죠. 있어요. 자유한국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남지사가 혼자 나온다. 그래서 보수연합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중도 보수 연합이죠. 그렇게 연합하면 국민의당에도 만약에 후보를 그렇죠. 내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진보 보수 1대1로 싸우면 꼭 민주당이 유리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구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사실 세 분의 우리 당에서 대통령이 나오셨는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경기도지사 선거는 계속 졌습니다. 한 번도 못 이겼죠.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가 이 지형 자체가 경기도의 지형 자체가 저희들한테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직전의 경기도지사 말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로 졌습니다. 네. 그만큼 경기도 자체가 저희 민주당이 유리한 것은 아니어서 말씀하신 대로 또 1대1 구도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지난 5월 대선의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2012년도에는 문재인 후보가 8만 6천 표를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졌었는데 이번 5월 대선 같은 경우에는 150만 표를 경기도에서 이겨서 실제 경기도 61개 선거구에서 5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선거구에서 다 이겼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또 저희들이 본선에서 이번에는 굉장히 네.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권리당원 뭐 선거나 일반 여론조사나 일반 국민투표 다 이길 자신이 있다. 이재명 시장이 얼마나 있으면 나오거든요 이 방송에. 그렇죠. 똑같이 한번 그대로 한번 질문하고요. 네, 물어보고 대답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대답한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꼭 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자, 뭐 이제 출사표 아닌 출사표를 던지신 거잖아요. 뭐 본격적으로 아마 1월 달부터 말씀을 하실 걸로 예.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 전해철 의원님의 프로필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요거 인지도 올리는데 좋아요. 요거. 청취자들이 좀 들으라고 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듣습니다. 맞아요. 우리 방송 네. 많이 듣죠. 예. 돌리겠습니다. 전해철. 1962년 5월 18일입니다. 5.18. 전라남도 목포에서 출생이 됐습니다. 출생이 호남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경상남도 마산에서 아이고. 다녔습니다. 마산 중앙고 다닐 때 당시 학교에 호남 출신 학생이 단 2명이었어요. 전라도 말 쓴다고 니 와이카노 이러면서 놀렸고 지역 감정을 온몸으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고대법대를 졸업하고 1987년 만 25세 나이로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아, 뭐든지 빠르시네요. 정말 빨라요. 그냥 뭐 순식간입니다. 소년급제를 했죠. 사법연수원 19기고요. 1993년 변호사 개업을 합니다. 안산에서 법무법인 해마루 개업을 하는데 이 나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해마루에 합류를 합니다. 그 해마루입니다. 이게 노 대통령이랑 첫 이전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96년. 그 후에 96년부터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요.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새천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뒤에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위기를 맞자 이 전해철 의원이 법조계 내에서 노무현 지지선언을 주도하면서 이때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이후 참여정부 출범 2년 차인 2004년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했지만 43세 아주 젊은 나이에 전현직 통틀어 최연소 민정수석이 되고요. 우병우는 뭐 빠른 것 같지만 5살이나 빨리 됐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참여정부 임기 종료 2개월을 앞둔 2007년 12월 말에 18대 총선 출마를 위해서 사표를 제출하고 했지만 낙방을 했습니다. 그 후에 19대 20대에서 안산시 상록구 갑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이 되고 2012년 민주통합당 BBK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정봉주 구명위원회 위원, 국회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위 위원, 또 세월호 특조위 위원 등을 지냈습니다. 네. 여기 정봉주 그 얘기 하려고 위원회 그 특사 어떻게 됩니까? 12월 크리스마스 특사 정봉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에 제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대표는 아니고요. 네. 예, 거의 소속으로 노덕위원장, 원론위원장. 그 설정 넘어가지 그랬어요. 우리가 좀 끼워주려고. 제가 허위 경력으로 아니요. 해서. 느낌상 대표하는 변호사. 민변을 대표하는 변호사. 그 뜻으로 제가 한 겁니다. 누가 지칭을 주지는 않았지만. 네, 알겠습니다. 제 느낌의 대표하는 변호사. 대표 변호사 맞습니다. 예,
그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이제 당시 BBK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위원회를 했고요. 그러면 그 실체를 밝히는 데는 누가 뭐라 해도 정봉주 전 의원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로 해서 사실 이례적이죠. 네. 실형을 실형 나온 받고 건요? 또 그 실형 동안을 하루도 빼놓지 만기입니다. 않고 다 예. 이제 만기 출소하는 아주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탄압을 받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근래 이 BBK와 또 다스에 대해서 모든 지금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다스 누구 거? 누구 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사실 단초를 만들어 놓고 이어가게 했던 게 정봉주 전 의원이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 그렇죠. 다스의 실소유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정봉주 전 의원이 다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면을 할 만한 여건이 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얼마 전에도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을 탄원하는 서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네. 현재 20대 국회의원들이. 저도 뭐 개인적으로 당연히 정봉주 전 의원은 사면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현재 청와대에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옛날에 사면을 주무수석으로 이제 해봤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사면의 정책 기조가 뭐냐, 어떤 기조화에서 하냐 이런 걸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민생 중심으로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그런 원칙에 얼마나 부합하냐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 전해철 의원을 모시고 정봉주 전 의원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내일 방송에 정봉주 전 의원이 출연합니다. 얘기할 겁니다. 예, 예고입니다. 얘기할 겁니다. 네. 이전껏 공개 안 했던 노 전 대통령 일화 좀 하나 살짝 재밌는 거 하나 뭐 없습니까? 뭐 재밌다기보다는요. 아무튼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역사를 중요시해서 이제 역사 의식을 강조하시고 네. 또 하나는 이 정치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의 중요성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 이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니까 그 참모들하고 그런 자리가 별로 없다고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제 약정이 돼 있는 어떤 오찬이라든지 만찬 이런 게 취소되면 수시로 이제 참모들을 이렇게 갑자기 보고 이제 식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참모 중에 한 분이 조금 정치를 폄하하는 그러니까 또는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욕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약간의 포퓰리즘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참모를 질책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짜증도 잘 안 내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정말 화를 내면서 아주 정색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다. 정치라는 건 굉장히 소중하다. 그리고 국회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정말 제가 당황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참모분이 정말 아주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네. 갑자기 아주 정색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정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특히 이제 국회를 존중한다든지 선출된 그 지위에 대해서 많은 의미 부여를 하시는 것이 아주 강조된 그런 모습이 있었고 실제 그런 게 일관돼 있었는데 이제 일반인 분이나 네. 너무 잘 모르시죠. 마치 당시 국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 때는 마치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저희도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알고 하지만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는 정치 영역을 아주 강조하고 그러면 2008년 총선에 나가려고 그 청와대를 나왔잖아요. 그때. 예.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말렸습니까? 당연히 이제 해보라 했고요. 그때 이제 해보라고. 제가 처음 나온 게 아니고 현재 인천에 있는 저하고 같이 이제 재선 의원이 박남춘 예. 의원님하고 또 한 분이 윤숙련 그러니까 제가 민정수석, 박남춘 인사수석 그리고 이제 홍보수석 윤석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때 나와 이제 출마를 했는데 세 사람 동시에 나와서 이유는 2007년도쯤에 참여정부에 대해서 인기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특히 이제 밖에서는 뭐 참평포럼이라 해가지고 참여정부를 다시 봐야 된다 이런 운동을 할 정도로 엄청난 공격을 받아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참여정부를 제대로 평가받아야 된다. 그게 가장 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임기가 끝나가는데 그 평가를 국민들에게 직접 받자. 나아가서는 참여정부가 이야기했던 가치, 분권이라든지 민주주의 평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실천을 하자. 그러려 그러면 입법권이 중요하다. 예. 국회 가서 그걸 실천하자라고 뜻은 아주 장대하게 세웠습니다만은 세 사람이 완전히 막방을 해가지고 뜻만 세우고 그냥 아유, 네. 네. 그때는 뭐 다 그 분위기상? 당시 한나라당이었었나요? 압승하는 분위기였죠. 그때? 앞서겠죠. 그래서 제대한 80야당이 80석밖에 안 됐고 네. 또 그 두 분은 이제 뭐 공천도 안 되고 왜냐하면 보통 그 경우에 이제 청와대 수석이라 그러면 당에서 이러저러한 배려도 해줄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뭐 경선해라 그러니까 당연히 다 떨어져 버리고 해서 독수리 삼형제가 장렬하게 산화했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할 것 같죠? 검찰이 아마? 청구하겠죠. 조사를 끝냈으니까. 그런데 보면은 지금 직권남용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징부 교육감들 약점을 열흘 알아봐라. 뭐 이렇게 국정원에 지시한 것 정황도 드러나는데 민정수석 출신으로서 이런 모습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민정수석의 업무가 이제 권력기관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그와 힘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 협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민정수석의 업무가 중요한데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의 현재 혐의를 보면 그 권한을 철저히 남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체부 소속 공무원이나 공정거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부당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는 게 혐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실 인사를 또 요구했고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관련해서 진상을 은폐했다든지 직무유기를 했다든지 이런 일들이 고유의 민정수석의 업무를 남용해서 저질렀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그 혐의 자체가 굉장히 막중하다. 그러니까 막중한 권한을 준 것을 정말 일탈해서 남용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을 저질렀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차피 전 의원도 민정수석 해봤잖아요. 민정수석도 해보셨고 법률가니까 이번에 검찰이 세 번째 청구하면 발부가 되겠습니까? 발부 여부를 떠나서 저희들은 맞춰주세요. 언제나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언론적인 얘기 하시라고 모신 거 아니고 맞춰주세요. 맞춰줬으면 저는 발부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예, 한번 보시죠 뭐.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라디오 나올 게 아니고요. 팟캐스트용으로 제가 뽑아봤는데요. 내가 민정수석을 해봐서 아는데 좀 속마음을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백방준 전 특별감찰 간보의 증언에 따르면 공판에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준수석 우병우죠. 현장 조사를 실시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합니까? 현장 조사로 딱 갔는데 여기서부터는 팟캐스트로 확인하세요. 네. 방금 전에도 그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인연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에서 수사받을 때 논두렁이죠. 논두렁 시계. 논두렁 시계 때문에 또 그 보도 때문에 도덕성이 엄청난 큰 타격을 입었는데 KBS하고 SBS 두 차례에 걸쳐서 보도가 됐죠. 근데 지금 진상조사를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결론이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당시 사장 보도국장 SBS 조사 거부로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못했어요. 어쨌든 국정원 발의한 것만 확인했죠. 그 정도만 확인됐죠.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지난 10월에 논두렁 시계 보도가 국정원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고요. 그 이후에 조사위에서 보면은 SBS 기자가 정보보고라고 올리거든요. 저희가 취재를 하고 나면 회사 내부 시스템에 거기에 이제 정보보고를 올리면서 검찰에서 그런 얘기 들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국정원에서 개입을 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나온 얘기를 보면 노무현 2억 명품 시계 논두렁에 버렸다라는 정보보고 내용이 있고 대검 중수부 관계자 면담 내용,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자 진술조서를 잠깐 봤는데 우병우 당시 중수일과장 검사가 노 전 대통령에게 명품 시계 받아서 어떻게 했나요? 라고 물었더니 제가 아니라 저희 집이 받았습니다. 라고 답변했다. 또 시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갖고 있다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구속되자 봉하마을 논두렁에 버렸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이제 정보보고를 하고 기사를 쓴 건데 이 출처나 이런 것들을 언론사에서 몰랐다? 이상하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국정원에서는 국정원 발의라고 얘기했고 또 지금 미국 가 있는 이인규도 본인도 국정원에서 사람이 와갖고 이 얘기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혼냈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이런 걸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혼냈다고 하는데 이 보도 나오고 이랬을 때 굉장히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제가 당시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변호인으로 참여를 했죠. 그러니까 조사 받으실 때 또 대검에서 실제 이제 가서 조사 받으실 때 저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참여하면서 쭉 옆에 이제 대통령을 모시고 있었고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결과는 이제 참담하게 합니다만은 당시에 이제 가장 그 화도 나고 또 저들이 아주 분통을 터뜨렸던 것이 아주 폄훼하고 폄하하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을 좀 지켜줘야 될, 또 저희들이 우군이라고 생각했던 언론이나 함께했던 분들마저 이제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과도한 비난, 비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무튼 검찰에서 확인되지 않는 사실들이 끊임없이 피의 사실 공표가 됐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논두렁 시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노 대통령님이 이제 아무튼 여러 가지로 힘드실 텐데 주말이 되면 그 사자 앞에 그 논에 수십 명, 때로는 100명 이상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시계를 찾는다고 무슨 그 막 시위처럼 하면서 악을 막 쓰고 했거든요. 그걸 보고 있는 저희들은 정말 화가 난 이상의 아무튼 참담함을 느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당시에 그 대검 중수부에 있는 수사 책임자들에게 항의를 했죠. 왜 이야기가 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피의사실 공표를 해서 과도하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모욕을 하느냐라고 수없이 이야기도 하고 항의를 했지만 자기들이 무슨 잘못된 사람을 찾겠다. 그때 무슨 빨대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죠. 하면서도 결국은 아무런 결론을 내리질 못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논두렁 시계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쟤들의 그 당시 정말 억울했고 그 좀 화가 났던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좀 밝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 개혁 TF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정원의 간부가 검찰을 찾아가서 고가 시계를 활용하여 노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심한 모욕을 느끼고 또 폄훼하는 여론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듣고 나서 어떻게 행동했냐는 것은 지금 당시에 대검 중수부에 있는 분들하고 진위 공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와 또 별개로 언론사에 대해서도 그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시계 포함해서 굉장히 폄하하는 보도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 보도 요청 대가까지 줬다는 그런 부당함을 국정원 개혁 TF에서는 받았거든요. 사실을 찾았거든요. 물론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당시에 그 피해사실 공표라는 위법 행위에 의해서 노 대통령을 폄하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많이 그 피해를 당했는데 그 실체적 진실은 저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아가서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이제 밝히자. 그 도대체 경위가 뭐냐. 예를 들면 그 당시 수사에 대해서도 박연차 회장에 대한 수사 국세청 조사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게 국세청 개혁 TF에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왜 그렇게 그와 같은 국세청 조사가 이루어졌냐라는 것에 상당한 의구심과 의아심이 있어서 필요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죠. 감사하고 있는 국세청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또 우려 의혹을 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게 제대로 된 대한민국으로 가는 것이고 그 적폐 청산하자는 것을 정치보복이다라는 프레임으로 이렇게 방어하거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저는 정말 적절하지 않다. 그런 걸 잘 밝히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적폐 청산 지금 말씀하셨는데 일전에 문무일 총장이 적폐 청산 수사 주요 수사는 연내에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같은 발언 적절한지 또 청와대나 또 여권 의견은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이후에 그 보도 나오는 것이나 또 청와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좀 빠른 수사, 신속한 수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크게 그 발언이 뭐 잘못됐다거나 우려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다만 그렇게 우리 문무일 총장의 발언이 자칫 이 적폐 청산을 해야 될 그 의미를 축소하거나 또 이것의 엄중함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 그러면 또 그럴 우려가 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를 하는 것은 어떤 시한을 정해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 수사의 종결점이라는 것은 수사를 하는 검사들이 사건의 경위 실체 파악을 확실하게 했을 때 그 수사의 종결점이 오는 거지. 그걸 지금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칫 이 수사에 대해서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과도한 잘못된 프레임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것에 힘을 실어줄 수가 있어서 아무튼 저는 우려와 좀 기우가 있는 발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요. 만약에 기한이 없이 1월, 2월, 3월 만약에 계속해서 수사가 들어간다면 지방선거 코앞인데 전 정부 인사들의 잘못된 거 자꾸 도출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국정원 개혁 TF에서 12가지의 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는 12월 말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 TF를 하는 이유는 일반인이나 누구나 접근하기 힘들지만 그 내부에서는 상당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참여정부에서도 그래서 그 과거사 TF라는 것을 기관 내부에 했던 이유가 밖에서 해가지고는 그 안에서 있었던 일을 못하기 때문에 기관 내부 스스로가
자정도 하고 또 사실을 밝혀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제 기관에서 만든 건데 이걸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일단 12월 말에 끝나니까 나왔던 사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들춘다면 그거는 또 새롭게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 TF의 활동의 일환으로 나온 것을 가지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최강욱 변호사는 우리 방송에 나와서 올해 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설 것 같다라고 또 얘기했지 않았나요? 예, 그러니까 12월 달, 뭐 1월 달,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특정인을 대상으로 아무튼 수사를 해서는 저는 뭐 안 된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데 다만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앞에 나왔던 BBK 주가 조작 사건에 어느 정도 관여가 있냐 없냐라는 네. 것이 이제 지금 현안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영장실질 심사에서 석방이 됐습니다만은 김광진 전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도 댓글 지시를 이명박 대통령이 했냐 안 했냐라는 게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찰 내지 음해 그런 것도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쭉쭉 나와 있으니까 특정된 이명박 대통령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혐의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고 상당한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로 밝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계속 삼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 지겨워 삼철. 네. 뭐 다른 인터뷰에서 다 처한 상황이 다른데 계속 이렇게 세트로 묶여가지고. 예, 이호철 전 민정수석, 양정철 전 홍보기획 비서관 같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도 있으실 친합니까, 것 같아요. 진짜로? 친하세요? 먼저 이야기하면요. 예. 언제 왜 제가 이제 삼철 그런 프레임을 이야기했냐면 사실 저는 2008년에 이제 출마를 해서 이렇게 한 10여 년 이렇게도 하고 또 재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프레임에 굉장히 저는 피해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친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공격을 받았거든요. 친노 그래서 패권주의. 예. 예. 그러니까 앞에 나가면 패권이라 하고요. 네. 약간 또 패권이라 하도 그러니까 약간 뒤에 있으면 빚은 실세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당직을 작년에 선출직 최고위원 도당위원장을 했는데요. 경기도당위원장. 예. 예. 그러니까 도당위원장 겸 최고위원을 예. 했는데 그전에 당직을 하나도 못 맡았습니다. 빚은 실세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쪽이 잡으면 그래도 좀 뒤로 있어라. 아, 예, 예. 저쪽에서 잡으면 또 배제하고 제 당직을 거의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그 프레임에 대해서 네. 저는 아무튼 절대 맞지 않다. 그럼 프레임 그렇게 맞지 않는 프레임으로 얼감하는 거는 맞지 옳지 않다고 않다. 이야기를 한 거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호철 전 이제 수석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양경철 전 비서관 역시 저하고 아주 친한 후배고 실제 아주 친합니다. 세 사람이. 네. 그래서 이제 하도 삼철이라 해서 좀 우리 친하지 말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호철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인가 아주 각별하기도 하고 특별하게 관계에 의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고요. 모든 걸 헌신하면서 저는 모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정철 전 비서관의 경우에도 참여정부에서도 당연히 일을 했지만 특히 문재인 대통령 곁에서 네. 많은 부분은 필요한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아주 두 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도 교류하세요? 가끔 만나시고? 예. 예. 아, 근데 삼철로 이렇게 묶여 다녔는데, 뭐, 이호철은 물론이고, 양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정권 탄생하고, 이제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다. 외국 이러면서 가고 외국으로 외국하고, 뭐, 그렇게 하여튼 야인 생활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전 의원님은 계속 국회에 계시고, 최고위원도 하고, 너무 혼자 따뜻한 데 있었던 거 아닙니까? 최고위원은 작년에 했으니까요. 이제 사실은 같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지난 5월에 저희들이 조기 대선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된 이후로 네. 흔히 말하는 이제 측근들이 조금 물러나 주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국정을 가기도 좋고 실제로 또 언론을 막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워낙 오랜 기간을 문재인 대통령 곁에 이렇게 있고 했으니까 자칫하면 이제 저희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소통을 막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들이 좀 일선에 있지 말고 이런 것들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이제 서로 간에 양해가 됐고요. 그런 데서 세 명이 손을 잡고 이렇게 하자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직접 감정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직접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은 건 적절하지 않냐 했는데 당연히 이제 제가 남은 두 철에게 조금 미안한 것은 저는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같이 그래 우리 좀 물러나지 해놓고 저는 국회의원 하고 있으니까 그 시민들이 선택해 준 거니까. 그렇죠. 저 그러면 그 삼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요. 소문과 진상. 그 양정철 비서관 같은 경우에 이제 스스로 아름답게 퇴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되죠. 네. 그런데 일각의 소문에 의하면
아름답게 세 장이 아니고 대통령이 이렇게 조금 안 챙겨줬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문 대통령이랑 좀 멀지 않느냐. 과거하고 좀 다르다. 삐걱거린다. 이런 소문 있어요. 어떻게 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가 되셔서 사무총장을 누구로 임명할지에 대해서는 뭐 제대로 의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단 사무총장을 임명한 다음에는 철저하게 사무총장하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청와대에서도 비서일장 쭉 하면서 분들이 있으면 일단은 그게 다 세팅이 돼서 그분들이 일을 할 때는 철저하게 그분들과 같이 일을 하지 나머지 어떤 절차적인 것을 끼고 하는 것에는 별로 비선 싫어한다 이 말씀이죠. 원칙주의자. 원칙으로 한다. 제가 이제 아까 좀 길게 옛날 그 참여정부 때부터 쭉 당대표 시절에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제가 십수에서 쭉 대통령 뵀잖아요. 뵀을 때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쟤들이 뭐 멀리 가고 가까이 간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늘 있는 절차와 과정 그리고 필요한 과정에 있는 분들과 정상적인 그 절차를 따라하는 것. 거기에는 엄청난 원칙을 보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는 그런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보필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헛소문이라고 일축하고요. 제가 드린 질문은 우리 방송 이제 마지막 엔딩곡으로 항상 초대 손님한테 선정 권한을 드리는데 오늘 어떤 곡을 준비했습니까? 예, 어느로 안 왔습니다만은 이제 어제 왔는데요. 눈이 내리네를 샹송으로. 샹송.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불어를 공부했었거든요. 또 하나 제가 사법시험 칠 때 제 외국어 시험을 불어로 쳤습니다. 거의 없는데요. 불어로 그래서 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영어 실력이 좀 떨어진다. 그래 보지 마시고 불어를 쳤는데 그 아다모가 부른 눈이 내리네. 돈베라네제 그걸 제가 신청곡을 했습니다. 돈 벌어내는 이거죠? 제가 보면 더 잘한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은 전해철 의원이 선정해 주신 아다모 누리 내리네 이 곡을 들으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버전은 여기서 끝이지만 팟캐스트 버전은 계속 이어지니까요. 더 듣고 싶으신 분은 팟캐스트 버전으로 넘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몇 개죠? 자, 내일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ombe la neige, tu ne viendras pas ce soir.